그렇다면 지금 이미 상반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 중요한 거는 다가올 하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도 이제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매물 내놓을 사람 이제 다 내놨고, 증여할 사람 이미 다 증여했고, 그 다음에 뭐 1주택자들도 사실 이사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걸 세금 내고 팔아서 또 취득세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사를 비슷한 데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갈수록 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신고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점 아마도 이제 물건을 내놨을 때 바로 팔리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는 굉장히 많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를 그런 승계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엄청나게 앞당겨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이게 아마 이제 9월 달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9월 달 이후에는 음마 아파트든 잠실 5단지든 압구정도에 있는 아파트든 사봐야 내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아파트를 헌 아파트를 내가 뭐하러 사요? 그렇죠? 현금 청산당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빨리 이제 재건축을 혹시라도 기대를 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빨리. 9월 전에 사셔야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재건축 쪽으로 어떻게 보면 9월 달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 매물이 일단은 많이 없고요.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건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사는 사람이 사람도 사는 사람이. 팔려고 내가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죠.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패닉바이 영끌 2030 세대가 뭐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10몇 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6년 말이었어요. 네, 2006년 말에도 지금처럼 패닉바이 영끌, 물론 이제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네. 그때도 사람들이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러니까 2006년 말이나 작년 중순 정도에 왜 그렇게 패닉바잉을 영끌해서 샀을까요?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말씀도 맞지만 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원래 무서워가지고 부동산 투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잖아요. 한두 푼 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8년 정부가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수도권에 입주 폭탄 들어온다 이런 신문 기사 엄청 많이 나왔던 거 네. 기억하세요? 네. 그런 기사 나오니까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칫하다가 벼락거지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 공포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때문에 거래량이 2006년 말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터진 거고 2020년 중순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수도권 거래량 데이터로 보면 역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지난 15년 동안 딱 2번 터졌는데 그게 바로 2006년 말 작년 중순이었어요.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끌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파신 분들도 그만큼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거래가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왜 팔았을까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샀으니까 또 팔았을까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점일 때. 그렇죠. 매수를 저렴한 했겠죠. 가격에 네. 그분들은 사셔서 시세 차익을 이미 많이 보고 작년에 팔았겠죠. 네. 작년에 사신 분들은 계속 무서워서 못 사다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신 거고. 예, 그러면 누가 고수고 누가 하수죠? 작년에 파신 분들이 고수일 가능성이 많겠죠. 작년에 사신 분들은 초보이신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되고 물론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줄기는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패닉바잉 영끌까지 해서 2030 세대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일으켰어요.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가격을 누가 또 사줄 수 있을까요? 20대 이하인 10대들이 연끌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40대, 50대가 연끌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더 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높아진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문뜨문 신고가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마치 살얼음판을 내가 걷는 상승세를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뜨거운 열기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물건을 내가 팔고 싶어도 이미 잘 팔리지 않아요. 굉장히 잘 팔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살얼음이 어떠한 이유로든 살얼음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내려앉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얼만큼 내려앉을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또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책에서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면 올해 7월이고 내년 상반기면 내년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21년 7월부터 22년 6월 사이에 저는 무언가 살얼음판이 지금의 살얼음판이 깨지는 뭔가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뭐 네. 한 반년, 1년? 뭐 그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고점을 그렇죠, 알아맞히지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우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에 분명히 들어서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언제 시작되느냐의 문제지 시작은 무조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시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물, 그죠? 물건들 이런 것들은 늘릴 수 없죠. 늘릴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거품이 생기고 뭐 우리가 먹는 뭐 이런 음식물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물가를 가만 내비두면은 난리가 나겠죠. 결국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는 게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정말 빠른 올해 뭐 한 가을 연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면 내년에 어느 즈음에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바로 부채죠, 부채. 요 보이는 화면은 뭐냐면 어저께 이제 아침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기업부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변동이 있어 왔는데 역사상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99년 1분기예요. 99년 1분기에 기업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113.6%를 기록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그 후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지기 바로 전에 이미 100%를 넘어갔고요. 아, 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100%를 넘어가면서 IMF가 터졌고 그리고 조금 더 기업에 대한 부채가 99년 1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거죠. 113.6%. 그리고 뭐가 터졌죠?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기업 부채가 급속도로 내려가서 8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었고요. 그게 이제 2000년 초반 한 2004년,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다시 꾸준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 부채가 2018년 정도에 100%를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얼마냐면은 111.1%예요.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99년 1분기인 113.6%.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기업 부채만 놓고 봐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업 부채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격변기였잖아요. IMF라는 엄청난 큰 일이 있었고, IMF 터진 이후에 또 닷컴 버블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또 투자 열풍이 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한 또 고통의 시기가 또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가계부채도 이렇게 심각한데 정말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기업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예요. 그러니까 IMF 정도의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얼마냐면 한 50% 정도였습니다. 50%. 네. 근데 지금 2020년 가장 최근 데이터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냐면요. 103.8%예요. 100%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꾸준한, 그러니까 기업부채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을 했는데 가계부채는 그냥 거의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훨씬 더 급증을 해서 이제는 GDP 대비한 가계부채마저 100%가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부채랑 가계부채를 합하면 이게 얼마냐면 215% 정도 돼요. 근데 이 수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21년 6월 달이죠. 그러면 가계나 기업부채가 더 올라갔겠죠. 추세대로 그렇죠? 한다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지금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지금 심각한 부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로 봤을 때 뭐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지역들은 역사상 가장 고평가 국면에 있어요. 부동산이. 통화량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도 그렇고, GDP 대비해서도 그렇고, 소득 대비해서도 그렇고,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상당수 지역들은 역사상 최악의 고평가 국면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식도 난리죠. 이제 코인 거품 지금 좀 꺼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플 버블에 지금 완전 광풍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코인,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의 트리플 버블에 휩싸여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코인은 일단 거품이 좀 꺼지기 이미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올 건 뭐냐? 일단 코인이 먼저 왔고 이 다음에 올 거는 저는 주식이 먼저 올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부동산이 올 거라고 봐요. 자,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있는데 이 자산들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이 돼. 그럼 뭐예요? 내가 한 대만 맞는 게 아니라 두 대를 맞는 거죠. 내가 한 대 맞는 건 뭐예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자산이 순자산이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많이들 껴서 지금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신용대출 받고. 그렇죠. 영끌이라는 네. 게 그런 그렇죠. 의미니까요. 네. 근데 내 순자산은 줄어드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내가 올라간다. 어떤 일이 과연 펼쳐질까요? 일단 이자를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지금 아파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몇십억, 지금 뭐 10억, 20억 그냥 너무나도 흔해졌잖아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뒷받침해 주려면 우리의 소득이 그만큼 뒷받침해줘야 돼. 그만큼 되냐고요.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1억, 2억 모으려고 해보세요. 돼요? 10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이제 너무 쉽게 해주다 보니까 그죠? 전세를 누구나도 쉽게 그냥 그래서 소득 대비한 전세 데이터가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끌어올려지다 보니까 이게 또 매매가를 또다시 밀어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돼 있는데 자칫 매매가가 박살이 나면은 전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금융권에도 안 좋은 여파를 끼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잘 이제 그냥 작은 하락으로 마무리되기를 저도 희망하지만 세상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자산 관리를 하든 최악을 염두에 두고 그래야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도 내 자산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항상 버블도 있었고 버블의 반대편은 뭐가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버블은 뭐예요? 원래는 10억짜리인데 이 10억짜리가 20억, 30억에 거래되는 게 버블이죠. 공포는 뭐예요? 원래는 10억짜리가 많은데 이 10억짜리가 6억, 7억, 5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공포와 버블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명확하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버블의 국면이 있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뭐가 다가오고 있다? 공포의 국면이 다가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내년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내후년부터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안에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아주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확률로 저는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저는 이 살얼음판이 저는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살얼음판이 깨지는 순간 그때서부터 민낯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수면 안에 가려져 있던. 그럼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죠. 지금은 고평가 지역이 있을 거고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평가인 지역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평가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좀 고평가 지역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고평가 지역은 일단 서울, 그리고 서울 주변의 경기도, 뭐 안양, 뭐 성남, 그죠? 뭐 이런데, 네. 뭐 네. 이런 데들. 그리고 대구도 상당히 이제 고평가 국면에 있고요. 근데 대구는 또 입주 물량까지 갈수록 증가를 해서 대구는 이제 게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는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아마 잘 정리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네, 하루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최근에 굉장히 고평가가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너무 이제 최근에 또 급등을 해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광주도 마찬가지고. 다 광역시. 네, 웬만한 광역시들은 수도권 좋은 입지랑 네, 광역시. 네, 상당히 좀 네.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네. 여쭤봤는데 네. 그와 관련된 상당한 네, 되게 인사이트 넓은 맞아요.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찌됐든 좀 결론을 지어보면은 일단 뭐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고, 하지만 그와 또 비슷하게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금 약간의 지금 상승의 분위기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으나 지금 너무 역사상 최고의 고평가 지금 지점에 와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도 역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그런 그 대출이나 그런 상환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게 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좀 이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좀? 아유,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진짜 실제로 저도 부동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호가가 매물은 없는 상태에서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 호가 자체가 나온 시기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온 시기가 한 달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그게 저가라고 해도 매매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래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살 왜냐면 사람은 다 샀다. 그렇죠. 이미 살 사람은 거의 다 산 거죠. 그래서 2006년 말에 그 패닉바잉, 엄청난 거래량 이후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